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뇌피셜 2탄으로 미러리스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역시나 뇌피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니콘이 나중에는 잘 될 걸 막 이런 방송 했잖아요. 그 방송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도 했고, 또 그 방송한 거 가지고 여기저기 그 다른 데서 얘기가 오간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그 쩌리의 방송을 가지고 막 얘기를 나눠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뇌피셜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꼭 될 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방송에서 맞으면은 성지순례 한번 와주시고 틀리면 논리로 와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농담 따먹기 식으로 예능식으로 한 거니까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100% 뇌피셜이에요. 본격 뇌피셜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러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미러리스 자체가 뭔지 좀 얘기를 해야겠죠. 미러리스 자체가 뭔지 얘기를 하려면 또 DSLR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DSL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안 반사시 카메라라고 렌즈를 통과한 빛이 센서로 가는 경로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 때는 이 거울이 떡하니 가운데를 차지하고 센서를 가로막고 이제 빛을 두 군데로 쏘아주는데, 하나는 위로 올려서 펜타프리즘에서 팅팅팅 이렇게 3D 쿠션 해가지고 뷰파인더로 볼 때 좌우 상하가 뒤집어지지 않게 해서 보여주고요. 그걸 그렇게 막 3D 쿠션을 하는 이유는, 그냥 쿠션을 보내버리면은 얘네가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지거든요. 좌우도 뒤집어지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막 탁탁탁탁 쿠션을 쳐가지고 딱 봤을 때 좌우 상하가 똑바로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하나는 아래로 보내서 하나는 아래로 보내서 이 아래쪽에 그 위상차 센서가 있어요. 초점 잡는 센서인데 얘네를 활용해서 초점을 잡는데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요 미러가 있는데 어떻게 빛이 이렇게 되겠느냐, 약간 반투명 미러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위로 반사시키고 일부는 통과시켜서 다시 뒤에서 아래로 반사시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그 가운데 미러가 있으니까 방해될 거잖아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요, 미러가 철커덩 하고 위로 올라가서 길을 비켜주고, 그제서야 이제 그 센서가 빛을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미러리스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미러가 없고 센서에는 계속 빛이 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러가 없으면 계속 빛이 도달하고 있겠죠? 그 센서가 마치 비디오를 촬영하듯이 들어오는 빛을 계속 받아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녹화하듯이 작동을 되고 있는 건데, 기록은 안 하지만 계속 작동을 하면서 LCD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빛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사용자한테 방송하듯이.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 핸드폰 카메라로 보이는 거기에다가 들어오는 걸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액정에. 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리스에도 물론 보면 뷰파인더가 있죠. 이제 소니 A9인데 여기 보면 뷰파인더가 있잖아요. 있죠. 요 뷰파인더가 있는데, 얘는 아까 그렇게 뭐 빛을 3D 쿠션 탕탕탕 튕겨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굉장히 작은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액정은 커다란 모니터고, 요 뷰파인더는 조그마한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두 개 있는 건데, 물론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초소형 모니터가 그 화소가 보통 더 높고 전기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보통 LCD 후면에 액정을 쓰면은 전기를 덜 먹을 것 같은데, 실상은 요 뷰파인더를 쓸 때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잡아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미러리스나 DSLR에 관련해서 정말 뭐 자세한 차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그 미러리스의 장점만 제가 짚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핀 교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핀 교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말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뭐 예를 들어 뭐 렌즈가 광축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네가 초점이 안 맞는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건 손을 봐야겠죠. 그런 거 말고, 또 핀 교정을 안 한다고 100% 초점이 검출이 성공을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미러리스라고 100% 초점을 항상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제 기존에 예전에 DSLR에서 하던 대로 이 바디와 렌즈를 궁합을 맞추는 방식의 그 핀 교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없어요. 확실해요. 그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 여행 가기 바로 전날 렌즈를 산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전에 DSLR 사용할 때는 그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상태로 바로 가면 초점이 안 맞거든요. 이 바디랑 렌즈랑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운 좋게 맞을 수는 있겠는데 그럴 확률은 매우 낮고요. 보통은 여행 가기 전에 사가지고 걔를 핀 교정 맡겨서 한 일주일에서 뭐 최대 2주일 정도 핀 교정을 받고 돌려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들고서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미러리스 사용하면은 여행 가기 전날까지 고민하다가 막 전날에 사러 가서 받아온 거 들고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썰을 풀게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대로 찍혀가지고 촬영 자체가 편한 면이 있어요. 찍히는 대로 보인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요, 난이도가 정말 촬영 난이도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사진 촬영하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촬영하면서 구도 잡는 거 신경 써야 됐지, 초점 잡는 거 신경 써야 됐지, 노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신경 쓰는 거죠. 구도, 초점, 노출. 그런데 미러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그 노출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서 사실상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출을 신경 안 써도 되게 됩니다. 왜냐면 액정으로 지금 현재 사진이 어떻게 찍힐지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거의 그대로 찍히거든요. 뭐 스트로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진이 밝게 나오는지 어둡게 나오는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DSLR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얘가 DSLR 치면은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착착착 찍은 다음에 이렇게 LCD 보면서 너무 어둡게 나왔네, 설정 바꾸고 다시 착착 찍고 그 다음에 너무 밝게 나왔다 바꾸고 막 이 짓을 해야 됐거든요.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웬만한 감각이 아니고서야, 정말 이게 통달하시는 분들은 찍기 전부터 감이 오죠. 여기는 옛날에 필름 시절에도 찍었는데 뭘 감이 오시는데, 그렇지 못한 저 같은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찍고 나서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나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어둡게 나올 것 같으면은 여기 밝게 해주는 거 이거 띠띠 올려서 조절하면 됩니다. 상당히 쉬워져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미러리스가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초점 잡고 구도 잡고 그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센서에서 원래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위상차 센서에서, 그러니까 렌즈 하단에서 초점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디지털 센서 자체에서 초점을 잡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처음에는 이제 얼굴 인식 정도 해주더니 그 다음에 눈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IAF라고. DSLR에 있는 그 위상차 센서는요, 단순히 퍼즐 맞추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서 얼굴을 인식한다던가 하는 복잡한 수준의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걔는 되게 단순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하려면 뭐 1시간도 넘게 떠들 수 있는 얘기라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네모칸에다가 넣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물론 잡아내지만, 이 전체 영역을 보면서 이 중에서 사람 얼굴을 네가 한번 파악해봐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눈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인 디지털 센서에서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에다가 초점 잡아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 요즘에는 뭐 동물도 잡아주고 뭐 인공지능 AI가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미래에는 좀 더 잘 잡히겠죠. 만약에 이게 잘 안 돼도요, 필살기가 있어요. 미러리스는 그 액정에 터치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 카메라가 영 초점을 못 잡고 있으면은 그냥 화면에 터치를 딱 하면은 거기 초점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정말 비교도 못하게 편해졌어요. 옛날엔 걸어다니는 물체를 찍는다는 거는 대단한 어떤 숙련된 그 조교에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저희 와이프처럼 사진 찍는 거 잘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A9 쥐어주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초점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힘든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초점, 구도, 노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구도만 신경 쓰면 되는 세상이 점차 오고 있는 거예요. 초점도 카메라가 알아서 잡아주고 노출도 막 미리 보면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아직 소니의 3세대 미러리스 말고는 그 기능이 완벽하게 올라온 바디는 사실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나머지 제조사들, 그러니까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제조사들도
금방 후지도 금방 달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그 수준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2, 3년 이내에 지금 소니 정도의 그 AF 성능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면 된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엔지니어들이 달리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다른 모든 제조사들도 누운 초점을 잘 잡는 날이 금세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랑 DSLR에서 라이브뷰로 사진을 찍는 거랑, 그러니까 미러리스랑 DSLR 라이브뷰랑 사진 찍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거 미러리스 시대가 온다고 할 수 있나? 뭐 그냥 라이브뷰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그 말도 맞습니다. 라이브뷰가 뭐냐면은 DSLR에서 미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뒤에 액정 보고 촬영하는 걸 말을 하는데, 그 상태로 이제 미러를 올려서 센서를 작동을 시키면요, 미러리스랑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그게 뭐 미러리스랑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거 라이브뷰 촬영이랑 미러리스 다른 점이, 일단 플랜지백이 달라서요. 그러니까 최초에 DSLR 개발할 때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안 웃긴가? 저 혼자 웃어서 죄송해요. 요즘에 웃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무튼 RF 카메라보다 이게 플랜지백이 더 길어졌잖아요. RF 카메라는 여기 있다. 짠. 이 RF 카메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렌즈부터 이 안에까지 되게 두께가 얇잖아요. 얇아요. 미러리스처럼 얇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비교해 보면은 미러리스보다 더 얇은 것 같네. 아무튼 이렇게 바디가 얇다는 거는 저 안에 공간도 별로 없다는 얘기고, 플랜지백도 좁다는 얘기거든요. DSLR이 개발될 때는 저 RF보다 당연히 플랜지백이 길어지잖아요. 거기 가운데 미러가 들어가니까. 뭐 그 바람에 플랜지백이 길어지니까 렌즈 설계가 불려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얌마, 그 플랜지백이 길어지니까 렌즈 설계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지금들은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그 말만 들으면 그건 맞는데, 근데 RF 카메라들은요, 렌즈 크기를 크게 키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렌즈가 커지면은 뷰파인더가 안 보여요.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RF 카메라가 사실은 더 불리한데 막 그때는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뭐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미러리스도 이게 미러가 없으니까 거기가 짧잖아. 플랜지백이 짧아서 렌즈 마운트 되는 부분부터 센서까지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렌즈를 설계하는데 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뭐 또 이게 망원에서는 더 불리하다, 광각에선 유리한 게 맞는데 망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 짧은 제 광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얘기를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뭐 그런 면이 있다. 불리한지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르다는 건 확실하다. 다르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전자식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액정만 보고 촬영하는 건요, 라이브 상태에서는 액정만 보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DSLR에서 라이브로 촬영하면은 전자식 뷰파인더가 없으니까 액정만 보고 촬영하는 건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가오가 안 살아요. 가오가 안 사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저처럼 그냥 허접하게 혼자서 찍는 사람들은 뭐 그냥 폼 나고 안 나고 문제인데, 이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객한테 보여지는 면이, 저 막 회계법인 다닐 때는 정장을 반드시 뭐 엄청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증권 또 고객들 만날 때는 정장 깔끔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다 그 가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햇살이 너무 밝으면은 액정이 잘 안 보여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가 뷰파인더에다가 이렇게 눈을 지탱하고 있으면은 그게 양손 플러스 눈 얼굴로 이렇게 카메라를 지탱하는 셈이라서 파지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자식 뷰파인더가 일반적으로 액정보다는 화소가 더 높고 화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액정이 조금 구린 거죠. 액정만 있다는 게 일종의 디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생산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작은 뷰파인더에다가 화소를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생산이 너무 어려워서
저가형 제품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눈을 바로 앞에다 가져다 대고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은 눈을 바로 가져다 대면 막 도트가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바로 앞에 가져다 대니까 화소가 막 고화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액정 성능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팩트 체크는 못했고 두 분 의견 다 타당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 정도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게 뭔 차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틀린가? 제 생각에도 뭐 그렇게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미러리스가 DSLR한테 완벽하게 독립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DSLR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은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 물리적인 셔터가 제거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역시나 대충만 설명하자면은 셔터에는요, 전자식 셔터가 있고 물리적인 셔터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보면 물리적인 셔터가 작동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선막이 작동하면서 센서가 보이죠. 이러면서 촬영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막이 닫히면서 촬영이 끝. 처음 보시나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선막이랑 후막이 작동을 하면서 촬영이 되는데, 전자적인 셔터가 작동하는 모습은 이거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죠? 네,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전자적으로만 작동을 하니까. 이게 과거에 나왔던 뭐 필름 시절이나 DSLR 초기나 뭐 이럴 때는 무조건 물리적인 셔터만 있었고요. 똑딱이는 옛날부터 전자적인 셔터였는데,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전자적인, 그러니까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도 전자적인 셔터가 존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카메라에 있는 조용한 촬영, 무음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자 셔터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전자 셔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해요. 일단 첫 번째로, 물론 물리적인 셔터에도 문제점이 존재하지만은 전자 셔터는 그 문제점이 좀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대체로 전자 셔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센서가 들어오는 정보를 한 번에 팍 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사진을 도장을 찍듯이 꽝 하고 찍어내는 거를 글로벌 셔터라고 하고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사진을 찍어내는 거를 롤링 셔터라고 해요. 글로벌 셔터랑 롤링 셔터 두 가지가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제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커다란 카메라에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가 않고 있어요. 뭐 상용화되는 날이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혀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우주 뭐 항공 막 이런 데 쓰는 막 되게 전문적인, 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런 렌즈 교환형 크롭바디나 풀프레임 카메라에는 얘가 잘 구현이 잘 안 돼요. 되더라도 너무 비싸서 시장에서 팔릴만 그러니까 상용화로서의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수준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도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문송에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문과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게 음식을 먹을 때요, 밥 한 공기를 먹는데 이걸 한 번에 악 하고 다 집어넣으면은 먹기도 힘들 뿐더러 먹다가 체하겠죠. 그렇겠죠. 김준현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고서야 그거 밥 한 공기를 한 입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을걸요. 억지로 밀어 넣어도 목구멍 통과하다가 탈 날 확률이 높고, 잘못하면 진짜 죽습니다. 그거 기도를 막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숟가락씩 떠먹잖아요. 그걸 밥 한 공기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는데, 그것도 뭐 꼭꼭 씹어 삼키라고 그러고, 그래야 몸에 좋으니까.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한 번에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번에 빡 처리를 하면은 카메라가 탈이 나고 체하는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딴 식으로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롤링 셔터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걸 쓰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이게 한 번에 찍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찍다 보면은 걔가 한 줄 한 줄 내려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걔보다 빠르게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물체가 진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걔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물체가 이상하게 휘어지는 젤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플리커에 엄청 취약해요. 뭐만 하면 되게 이상하게 막 얼룩덜룩하게 찍히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스트로브랑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펑 하고 빛은 순간 터지잖아요. 순간광이니까 펑 하고 순간 터지는데, 나는 지금 이걸 밥을 한 숟가락씩 먹고 있으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나갔지 이러면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꽃등심은 내가 한 덩어리를 불판 위에다 올려놨는데, 내가 지금 저걸 한 입에다 먹지 않으면은, 친구들 4명이서 나눠 먹고 있는데 내가 한 젓가락씩 가져가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막 가져가겠죠. 결국엔 내가 그걸 다 못 먹겠죠. 예, 그런 거라 보면 돼요. 오케이? 꽃등심 한 덩어리를 친구 4명이나 나눠 먹는데, 내가 이걸 꽃등심 한 덩어리를 한 입에다 먹지 않고서야 얘를 가위로 잘라서 한 젓가락씩 먹다 보면은 결국엔 다 못 먹게 돼요. 빛이 펑 하고 터지는데 이걸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노출 분할 현상이라고 사진이 이렇게 찍힙니다. 네, 뭐 이건 뭐 예시인데 대충 이렇게 찍혀요. 야, 그러면 스트로브 사용할 때는 기계식 셔터를 하고 네가 사용 안 할 때는 전자식 셔터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귀찮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스트로브 쓰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돼요. 내가 스트로브를 안 써도 옆에서 스트로브를 쓰잖아요. 옆에서 막 펑펑펑 터트리고 있으면은 그때 전자식 셔터를 쓰면 똑같이 노출 분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에, 내가 사진을 찍으려 하는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스트로브를 쓰면은 그때도 기계식 셔터를 써야 돼요.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진이 이상하게 찍히니까. 근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만 들으면은 전자식 셔터가 엄청 구린 것만 같은데, 전자식 셔터에는 몇 가지 정말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계식 셔터는 빨라봐야 뭐 4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 보통 이러는데, 이게 선막이랑 후막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빨라지면, 8000분의 1초보다 빨라지면은 일단 설계도 힘들고, 또 너무 그 선우막 간격이 작아져서,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회절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 회절 현상이 빛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어떤 화질 저하를 말을 하거든요.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거기서 발전이 멈췄어요. 그 이상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전자식 셔터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좀 더 뛰어넘어서 16000분의 1초, 32000분의 1초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바닷가에서 햇살이 막 빛날 때 f1.8 렌즈 최대 개방을 촬영하니까 16000분의 1초까지 우습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없이 촬영을 전자식 셔터를 이용해서 마쳤습니다. 이런 거 좋죠? 만약에 이게 싫으면은 여기서 조리개를 조이던가 ND 필터를 쓰던가 해야 되는데,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아주 밝은 대낮에도 최대 개방 상태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는 분 되게 많아요. 전자식 셔터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또 이게 진동이 없습니다. 셔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선막과 후막이 움직이면서 약간이라도 미세한 진동을 그 사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검은 종이 신공 막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전자식 셔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뭐 작동하는 게 없으니까 진동이 당연히 없겠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와이프가 제가 카메라를 산 다음에 단 한 번을 잘 샀다고 칭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잘 샀다고 칭찬한 적이. 그런데 딱 한 번 A9은 잘 샀다고 칭찬해줬어요. 왜냐? A9은 전자식 셔터를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기계식 셔터보다 전자식 셔터를 주로 사용하도록 컨셉을 잡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9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식 셔터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위에서 한 줄 한 줄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그게 진짜 졸라 빠르게 엄청 빠르게 내려오게 설계를 한 거예요. 센서의 어떤 연산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그걸 적층형 센서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간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 꽃등심 한 판을 올렸는데 내가 이걸 한 번에 먹지는 못하지만 젓가락질을 엄청 빠르게
막 빛보다 빠르게 젓가락질해가지고 친구들이 미처 입도 되기 전에 한 번에 다 먹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된 셈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씹지 않고 마시듯이 그냥 다 이렇게 막 한 젓가락 한 젓가락 한 젓가락 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날로그적인 측면보다 디지털적인 측면은 제가 발전이 훨씬 더 수월하다. 더 그 뭔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데가 더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처리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 그 엔지니어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하신 여러 과학자 분들께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A9은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때 스트로브만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평상시에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 하여튼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A380을 타고 비즈니스를 타고 JFK에서 인천까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즈니스 탔으니까 신나가지고 이거 블로그에 포스팅 해야겠다 해가지고 블로그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포스팅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비즈니스 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막 기내식도 찍고 좌석도 찍고 막 중간에 라면 시켜서 그것도 찍고 막 술 주는 거 다 받아서 찍고 이랬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계속.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A7 마크 2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찰칵 소리를 내고 찍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제발 좀 그만 찍으라고 한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안 보이죠. 비즈니스석이라서 시야를 가려서 안 보이는데 찰칵 시끄럽게 소리가 나니까 다들 이제 막 좀 그렇잖아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 찍지 말라고 좀 그랬어요. 그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A9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찍으라고 내버려도 어차피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니콘 렌즈가 탐이나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니를 계속 사용하고 니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소음 때문입니다. 소음이 없다는 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AF 성능도 약간 구린 게 걸리기도 하고 XQD 메모리 카드도 걸리기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니콘 Z나 뭐 캐논 EOS R도 또 뭐 다른 DSLR도 무음 모드가 존재하지만은 소니의 다른 카메라들도 A7 Mark3나 뭐 A7 R3 이런 것도 무소음 모드가 있긴 한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식 셔터의 문제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직 사용할 만하다라고 주력으로 쓸만한 전자식 셔터를 보유한 카메라는 A9 뿐입니다. 그리고 그 A9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일단 무엇보다 스트로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남들이 누구라도 한 명 쓰고 있으면 나도 못 쓰게 되니까 기계식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상당히 스트레스죠. 아무튼 그리고 이 소니 A9에 와서야 사람들이 전자식 셔터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두 가지가 알게 되었는데 바로 블랙아웃이랑 초당 20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블랙아웃이란 게 뭐냐면은 아까 그 DSLR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로 물체를 보고 있으면은 물체는 보이지만 사진 촬영할 수 없고요. 사진 촬영하려고 뷰파인더를 들어 올리면은 사진 촬영은 되지만 물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각착각 하면은 순간 그 뷰파인더 안에가 시커매지거든요. 까매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러가 내려가면 다시 보이고 올라오면 까매지고. 그래서 여러 번 누르면은 마치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 장을 연사하면은 이게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전자 셔터 A9 이전의 전자 셔터도 그런 블랙아웃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이게 계속 캠코더처럼 작동하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센서의 전기를 잠깐 온 오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 하고 딱 딜레이가 걸리는 렉이 걸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잠깐 하고 멈추는 거죠. 사실 그게 엄청 거슬리는데 아무튼간에 그게 하고 렉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사를 때리면 그게 막 이러면서 렉이 걸려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소니 A9 같은 경우는 그런 블랙아웃이 전혀 없어요. 진짜 레알로다가 1도 없습니다. 물론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면 얘도 블랙아웃이 생겨요. 왜냐면은 셔터가 막 센서를 가리니까 어쩔 수 없겠죠. 셔터가 척커덕 하고 내려와서 센서를 가려버리면 시커매지는데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은 그 어떤 블랙아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셔터로는 뭐 초당 14연사, 16연사 뭐 이 정도가 한계였는데 얘는 갑자기 초당 20연사 막 이래버리니까 아무리 그 물리적인 셔터를 막 빠르게 움직여도 그게 한계였는데 갑자기 그 한계를 점프를 해버린 거죠. 아, 딱 그걸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바로 알았어요. 아, 이게 미러리스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RF 카메라에서 데스알알을 거쳐가지고 미러리스로 오기까지 그 뭐랄까 미러리스 초창기까지도 혁신이 없었던 유일한 뭐랄까 부품이 셔터거든요. 뷰파인더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RF에서 DSLR 미러리스로 오기까지 뷰파인더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촬상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촬상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셔터는 그 근본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뭐 발전을 하고 안정적이 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은 혁신이 없었어요. 전자식 셔터가 있긴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미래에는 이 전자식 셔터가 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젠가는 기계식 셔터가 필요가 없는 아예 카메라에 기계식 셔터가 장착되지 않을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미러리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자 셔터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젓가락질을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그 기계식 셔터보다도 플리커에 더 강하고 블랙아웃 프리의 무소음에다가 연사도 무시무시하게 가능하고 또 스트로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더 이상 기계식 셔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뭐 그 이외에도 미러리스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죠. 일단 AF에 AI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카메라에 이 반도체 이 처리하는 데다가 AI가 들어오면은 측광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카메라가 뭐 IAF 눈에다 초점 맞춘다고 와 대박이다 혁신이다 이러겠지만은 좀만 지나서 미래에는 자동차가 막 자가 스스로 막 운전도 하는 시대가 올 텐데 사진 정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막 그걸 연동해가지고 시나리오별로 가장 적절한 밝기, 뭐 가장 적절한 색감, 막 이런 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대가 오겠죠. 그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면 지금하고 다를 게 없죠. 그게 아니라 촬영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대화를 막 하면서 오케이 구글 하고면 카메라가 띠링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은 야 나는 좀 사진이 색감이 좀 진득하고 좀 어둡게 찍히는 게 좋고 대신에 우리 와이프 찍을 때는 좀 밝게 찍어줘 화사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카메라가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러면서 해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사용자는 정말 구도만 신경 쓰면 되는 뭐 혹시 또 모르죠. 그 구도마저 카메라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줄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면 진짜 촬영자는 연출만 신경 쓰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AI 지금 세계 그 뭐 천조짜리 회사들이 다 거기 매진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거에 삼성이 했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갔던 그 선택, 그 닷컴 버블 같은 거 터질 때 보면은 이 IT가 미래다라고 하지만 너무 일찍 들어갔다가 다 버블이 터졌잖아요. 요즘에야 IT가 막 지난 10년 동안 꽃을 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기술이 어딘가 이제 뭐 미래가 될 거라고는 알지만은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망하거든요. 뭐 삼성이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망했던 카메라가 있어요. NX인가? 아무튼 뭐 요거에서 카메라에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 체제가 들어가서 유심도 꼽을 수 있고 와이파이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마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로우 파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현상을 할 수가 있고 리퀴파이도 터치 패널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카메라에서 그렇게 보정 로우 파일 현상도 하고 뭐 리퀴파이도 하고 그걸 심지어 손가락으로 하지 않고 막 인공지능한테 말로 시키는 거야. 좀 밝게 올려봐. 이러면 이렇게 해요. 하면 좀 더 뭐 샤프하게 막 이렇게 하면 걔가 이렇게 해요.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와이파이나 5G 연결해가지고 SNS, 소셜 미디어에 뭐 연동이 되는 그런 카메라. 벌써 자이즈에서 약간 그런 컨셉의 카메라가 나왔죠. 이 카메라 운영 체제도 얼마 동안 상당히 변화가 없었거든요. 보통 소니 거 운영 체제가 구리다, 인터페이스가 뭐 구리다라고 욕 처먹지만 제가 보기엔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뭐 딱히 그 도토리 키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이런 운영 체제에 비하면은 이 카메라 운영 체제는 거의 뭐 거르마 수준이거든요. 카메라도 스마트폰처럼 뭐 전용 운영 체제가 생기던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를 도입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저 같은 사람은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겠죠. 어차피 유심이야.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처럼 현지 유심 끼니까 카메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 유심 사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아니면 뭐 내 핸드폰 들고 가서 내 핸드폰은 우리나라 유심 끼고 다니고 카메라에는 현지 유심 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만 들고 다녀도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뭐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뭐 지금 완전 제 뇌피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OS 바꾸는 정도의 이거는 제조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반도체 만드는 퀄컴 이런 회사에다가 좀 비싼 로열티는 줘야겠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제조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이야기고요. 반면에 AI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구글이 힘을 내야죠. 구글이 구글이 힘을 내야 될 얘기의 레벨이니까 뭐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당장 카메라 회사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물리적인 셔터를 초월하는 전자적인 셔터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충분히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은, 근데 또 미래에는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닐 텐데, 야, 미래에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닐 걸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이 다 카메라를 잡아먹을 것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길어서, 관련해서 만약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지 않고, 그건 좀 천천히 영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댓글을 남기도록 할게요. 답변을. 일단은 시장 자체, 지금까지 움직임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요거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렌즈 교환형 시장의 볼륨이 쪼그라드는 건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똑딱이 시장은 멸망을 했지만은 렌즈 교환형 시장까지 스마트폰이 처묵처묵하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숫자로는 아직 그런 경향이 안 나타나. 뭐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 미러리스의 다음, 그러니까 그 다음번 카메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제 나름대로 흥미롭게 예상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또 완전 진짜 완전 삼천포라서 정말 이거는 뇌피셜 최종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그 뻘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고요. 근거는 1도 없습니다. 제가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예능처럼 찍은 거니까 그 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공감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